1687년 7월 5일이었습니다. 런던의 서점 앞에 라틴어로 빼곡히 채워진 책 한 권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아무도 그날 그 책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오늘날 프린키피아라 불리는 이 책의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 정의와 운동 법칙 사이에 짧은 해설 한 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의 첫 번째 항목에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인 시간은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 놀라운 것은 이 한 문장이 이후 218년 동안 의심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에도, 전기가 발견되는 순간에도, 비행기가 처음 하늘을 날던 날에도 인류는 이 문장 위에 서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탄생시킨 남자의 사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지만 동시에 극도의 고독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1665년 여름, 런던에 대역병이 퍼졌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았고 22살의 뉴턴은 링컨셔의 고향 울즈소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던 그 시절,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665년부터 1666년에 걸친 그 시기, 뉴턴은 미적 분학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색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단초를 잡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한 인간이 이루어낸 지적 도약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사에서는 특히 1666년을 경의해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뉴턴은 이 발견들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연구가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젊은 시절 로버트 훅과 벌인 논쟁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탓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우선권 다툼에 휘말리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한 천문학자가 케임브리지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발견들은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684년 8월, 에드먼드 헨리가 케임브리지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수년째 씨름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면 그 행성은 어떤 궤도를 그릴까?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었던 로버트 훅과 크리스토퍼 랜도 이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헨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뉴턴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대답은 헨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타원이여, 예전에 계산해봤습니다. 뉴턴은 이미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풀어놓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것을 책으로 쓰십시오.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턴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8개월에 걸친 극도의 집중 집필 끝에 프린키피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완성된 뒤에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출판 비용이었습니다. 왕립학회가 출판을 맡기로 했지만 그 직전 해인 1686년 학회의 예산은 이미 다른 책에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물고기의 역사에 관하여 라틴어로 된 히스토리아 피스키움이었습니다. 물고기 사파가 가득한 이 호합한 도감이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면서 학회의 금고가 텅 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헨리가 자기 돈으로 인쇄비를 부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 중 하나가 물고기 책 때문에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프린키피아의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 정의 항목과 운동 법칙 사이에 스콜리움이라 불리는 짧은 해설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간, 공간, 장소, 운동에 대한 뉴턴의 근본적인 생각이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콜리움의 첫 번째 항목에
문제에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템푸스 압솔루툼, 베룸, 에트 마테마티쿰, 인세 에트 나투라스와 시네 렐라치오네 아드 엑스테르눔 코오드비스, 에쿠아빌리테르 플루이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 뉴턴은 이 한 문장 뒤에 짧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지속이라 부른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줄이 이후 218년 동안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뉴턴이 선언한 것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나 어떤 관찰자의 존재와도 무관하게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은 참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감각이 아닌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수식으로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한 단어 덕분에 시간은 물리 방정식 속에서 변수티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는 표현입니다.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으며 우주의 그 어떤 사건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왜 혁명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뉴턴 이전의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약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을 지배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제 사건에서 시간은 운동의 수이다 라고 썼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거나 변화해야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추면 시간도 함께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갈릴레오는 성당의 상들리에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진자의 주기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가능성을 열어준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시간 자체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갈릴레오였다면 측정 대상인 시간 그 자체를 정의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간은 영화가 재생될 때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영사기가 멈추면 시간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뉴턴에게 시간은 영화가 멈추든 상영관이 텅 비든 화면이 꺼지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는 필름 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릴은 스스로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주라는 극장의 배경장치가 아니라 극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선언에는 세 가지 급진적인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우주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혀 없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우주에서 모든 별과 행성과 원자를 제거하더라도 텅 빈 공간에서 시간은 여전히 균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모두 퇴장해도 무대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시간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시간이 수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시간에 수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순간 시간은 물리 방정식 안의 변수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뉴턴의 운동제의 이 법칙, F는 마와 같다는 그 유명한 공식에서 가속도 A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시간 T가 균일하게 흐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공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함의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간 앞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에서는 왕이든 농부든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모두 똑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계가 하나 있고 모든 것이 그 시계에 맞춰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지금과 목성의 지금이 정확히 같은 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뉴턴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이 이 절대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린키피아에 같은 스콜리움에서 뉴턴은 절대 시간과 구분되는 상대적이고 겉보기에 일상적 시간이라는 개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해시계나 물시계로 재는 시간, 하루의 길이로 느끼는 시간은 모두 겉보기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 감각 너머에서 조용히 그리고 균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이 이 구분을 둔 이유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 단위는 태양일, 즉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서 다음날 꼭대기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일은 1년 동안 최대 20분까지 달라졌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균시차라는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이것을 근거로 들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천문학자들도 이미 겉보기 시간과 진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우주에 균일한 운동이 하나도 없더라도 절대 시간은 흐릅니다. 모든 운동은 외부 힘에 의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지만 절대 시간은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주장이 아니라 거의 형이상학적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신의 편재성과 영원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신이 우주에 새겨넣은 근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온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린키피아는 출판되자마자 유럽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은 행성의 궤도부터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우주의 모든 운동을 하나의 체계로 설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시간은 균일하게 흐른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틀렸다면 프린키피아의 모든 방정식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린키피아는 무너지기는커녕 그 위에 점점 더 많은 것이 쌓여갔습니다. 18세기의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뉴턴의 역학을 더 정교한 수학적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뉴턴의 체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우주의 모든 입자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완벽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계산에서 시간티는 균일하게 어디서든 똑같이 단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으로 전제되었습니다. 19세기에도 이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를 발견했을 때에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학의 방정식들을 완성했을 때에도 시간은 여전히 뉴턴이 정의한 그 절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턴의 그 한 문장은 물리학의 헌법 제1조와 같았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이고 균일하게 흐른다. 위에 고전역학이 세워졌고 천체역학이 세워졌고 열역학이 세워졌고 전자기학이 세워졌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모든 노력이 이 한 문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토대에 금이 갈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턴 자신도 깨닫지 못한 비밀이 이 문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라는 표현, 그리고 균일하게 흐른다는 표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의 속도를 재봐야 했습니다. 빛의 속도 말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